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얼마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는 우리나라를 큰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정부24를 비롯하여 모바일 신분증, 도로명 주소 검색 기능, 무인 민원 발급기, 우체국 서비스 등 총 96개의 전자행정 서비스가 마비되었습니다. 저도 업무할 때 자주 사용하는 법령정보센터가 작동되지 않아서 매우 난감했었는데요. 철규님은 혹시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들은 어떤 그런 불편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원래 들고 다니는데 네. 이게 이제 먹통이 되다 보니까 저를 증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철규님이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네, 모바일 신분증 없이는 좀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그 행정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기로 유명하죠. 네, 한국전자정부는 어떻게 보면 세계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하니까요. 정부24에서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웬만해서는 사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 디지털화라는 트렌드를 빠르게 쫓아간 만큼이나 AI 전환도 빠르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공공행정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의 부연구위원을 맡고 계신 유거성 위원님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유거성입니다. 저희 기관은 줄여서 키스텝이라고도 부르고요. 제가 공학을 공부하면서 얻었던 과학기술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재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키스텝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저희 기관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정책 그리고 예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이런 데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이제 어떤 분야의 연구에 이 정부 세금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이나 어떤 실적, 결과 이런 걸 평가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희 거성님께서는 또 AI와 공공정책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이시기도 하신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생명화학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게 얼핏 보면은 AI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AI 분야로 연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제가 일단 대학생 시절 때 그 전산을 부전공하기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좀 최신 이런 IT 기술에 항상 관심은 있었어요. 네. 제가 어떤 분야든 간에 IT 기술이 산업을 다 바꾸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AI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저희 기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제 참여했던 게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발전돼서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제로 확대가 됐고 제가 그거를 좀 주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머신러닝 개발자분들하고 협업도 하고 저도 자연어 처리나 딥러닝 같은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제가 공공정책에 관련된 업무에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런 거를 고민을 좀 하게 됐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갈무리해서 AI와 공공정책이라는 책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이력들을 갖춰오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한국 AI 사회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렇게 길을 또 밟아오신 것 같아요. 네. 사실 AI가 행정 영역에서 지금 계속 이제 적용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AI를 강조해 오고 있잖아요.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어떤 AI 전환 전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아까 그 뉴스 시간에 언급해 주셨듯이 얼마 전에 에이펙에서도 강조했듯이 이재명 정부는 국가 전체의 AI 대전환 이것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서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부 출범 당시에도 AI 기본 사회, 모두의 AI 이런 워딩을 선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이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이런 전략 문서를 냈습니다. 이 문서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칠지 쭉 제시하고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산업하고 정책 분야를 다 망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제시된 키워드가 바로 AX입니다. AX. 근데 AX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인데요. 그 예전에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마찬가지로 기존 산업에 이 AI를 접목해서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경제 부흥을 위한 30개의 선도 프로젝트 아이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 중에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이게 다 AX에 해당할 정도로 네. 지금 우리 정부의 AI 전환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AX가 적용이 되고 있네요. 이번 정부가 이제 이런 문서들을 보면은 확실히 AI를 핵심 경제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 지금 AI가 어떻게 도입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언급도 좀 포함되어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문서에서 이제 지금 정부는 그 행정 분야에서 AI 복지 고용, AI 납세 관리, AI 신약 심사 이런 아이템들을 추진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업무들은 되게 복잡한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에 해당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업무들을 AI로 자동화시켜서 이제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AI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AI 정부라는 표현도 그 문서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네.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에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민간에서 경제 성장을 뭐 하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정부도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정부가 그렇게 AI 전환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잘 되어 있나요? 왠지 저희가 앞서 얘기해본 내용들을 고려를 해보면 전자정부를 통해서 뭐 이미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지금 AI 정부 이거를 시도하기에 되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AX의 선결 조건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전산화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AI를 적용하던 간에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공공행정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유엔에서 그 경년으로 나오는 세계 전자정부 발전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이거를 경년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 2024년 기준에 세계 4위입니다. 4위. 예, 이게 최근에 약간 하락해서 4위가 된 거고요. 지난 2010년에서 2022년까지 순위를 쫙 보시면은 네. 계속 세계 3위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AI 핵심은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어쨌든 그래도 세계 3위 수준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한국인에게는 이게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뽑고 예를 들어서 출입국 심사할 때 안면인식으로 통과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잘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게요. 네, 사실 일본이나 뭐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막 모교에도 직접 가야 되고 전입신고는 직접 주민센터 가서 서류로 써야 되고 이렇게 주소로 막 대조해 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가장 변화가 좀 느리다라고 하는 조직 중에 하나인 법원도 보면 등기도 온라인으로 전부 스스로 셀프 등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전자소송 시스템도 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형사소송은 안 되다가 최근에 형사소송까지 가능하게 돼서 사실상 이제는 모든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외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매우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 해가지고 즉시 발급받을 수가 있고, 너무 편하죠. 또 운전면허증도 우리 시험 보고 합격 당일에 바로 발급받잖아요. 이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전자정부의 위력이 되게 극적으로 발휘됐던 사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그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백신 접종을 예약한다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병원 진료를 예약을 하고 약을 처방받고 또 재난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민원 업무가 당연히 폭증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우리나라 공무원분들하고 또 병원의 의료진분들이
많이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가능했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이 없었다면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그럴 일들이었죠. 사실 뭐 맞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 행정 수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전자정부가 제 기억이 맞다면 대략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전자정부와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이 AI 전환, 공공 서비스에서의 AI 전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의 그 전자정부 서비스는 마치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영업하던 가게가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던 거를 온라인에서 똑같이 제공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AI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은 네. 컴퓨터에서 음성과 문자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천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 정의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서류 발급 이런 기계적인 민원 처리는 AI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나 사회의 수요를 컴퓨터가 이해를 해서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추천하거나 제공을 해야 정말 진짜 AI 공공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전자정부는 기존에 하던 거를 그냥 온라인으로 전환한 거에 그쳤다면은 이번엔 아예 AI로 혁신을 하고 바꾼다.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그러니까 AI 시대의 기름 원유는 데이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결국은 데이터가 핵심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정부는 지난달 10월 1일부로 통계청을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시키기도 했는데 네. 저는 이거를 공공 서비스의 전산화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가 화제가 되기 전부터 정부는 빅데이터라는 키워드 하에 공공 서비스에 AI 적용을 시도를 해왔고요. 네. 아 맞아요. 이게 빅데이터 이게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빅데이터가 굉장히 트렌디한 언어였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이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한참 전에 그런 트렌드인 것처럼 느껴지는 말이 되어버렸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사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도 결국에는 AI의 이 기반 기술이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런 공공 부분의 AI 도입과 관련된 어떤 통계라던가 뭐 자료들이 좀 있나요? 예, 뭐 예를 들자면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2023년에 네. 공공부문 AI 도입 현황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예. 네. 이제 거기 나와 있는 통계치를 보시면은 이제 국내의 공공부문의 AI 시스템 구축 용역이 2013년 이후에 연평균 63.7%씩 되게 빠르게 증가를 해왔어요. 오. 그리고 지금 전체 ICT 개발 용역 중에서 이 AI 개발하는 용역이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부터 이게 도입이 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민들은 일상에서 많이 체감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유가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소위 얘기하는 백오피스 이제 완전 대민 서비스가 아니라 네. 그 부서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이제 행안부에서 2021년에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 사례집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이제 거기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체납 세금 징수 AI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한 400만 명 된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나눠 보면은 네. 당연히 고의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 네. 아니면은 세금이 부과되는지 몰라서 못 내고 있는 사람 등 네. 이제 체납 이유가 되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기계학습 모델에다가 머신러닝 모델에 학습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새로운 체납자가 발생했을 때 뭐 안내문을 발송할지 아니면은 뭐 사람을 보내서 압류를 하거나 네. 독촉을 할지 네. 적절한 대응 방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본 결과 실제로 체납자의 납부율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세금 징수라고 하면은 그 38기동대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그 마동석 배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처럼 막 옹집이 막 이러신 분들이 막 네. 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막 뺏어간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이런 분야에 AI가 활용되고 있었다는 게 사실 매우 놀랍네요. 예, 맞아요. 이제 이 모든 체납자한테 38 기동대를 투입한다고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적절히 안내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나 네. 적절한 방법을 추천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납부율을 올릴 수 있던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런 네. 행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해 드리면은 네. 돌봄센터 수요 예측 A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되면은 네. 거기에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아파트 뭐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게 지어버리면은 이게 낭비가 될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작게 지어버리면은 이제 과밀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센터의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을 하려면은 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기존의 행정 영역에서는 이걸 대학 연구실이나 어디 산하기관 연구기관에 수요 예측 영역을 맡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AI가 적용된다 이런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특성, 뭐 아니면 아파트 세대수, 아니면 뭐 근처에 학교나 돌봄 시설이 뭐가 있고 뭐 규모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국의 다양한 아파트 단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더니 꽤 정확한 적절한 돌봄센터의 규모를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은 분야의 AI가 이미 활용되고 있네요. 예, 맞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사례처럼 이제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통계 자료 또 문헌이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AI가 특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미 AI의 효과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입 일종의 시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켜서 2026년에는 AI 세무 상담을 도입을 하고 2027년에는 홈택스 우리 연말정산할 때 쓰는 홈택스 네. 있잖아요. 그거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납세 신고와 신청을 자동화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경제 성장 전략에서 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복지나 고용 분야에 대해 있어서도 이 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뭐 지금은 그 고용센터 이런 데서 그 전화 받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연중 무휴로 쫙 운영을 하고 또 이제 기업이 신약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식약처에 심사를 받으실 때에도 뭐 AI를 이용을 해서 네. 지금은 뭐 훨씬 되게 긴 기간이 걸린 프로세스를 대폭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계획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를 공공정책에 활용하는데 좀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를 통해 이 근거 기반의 정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테크노크라시,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을 가진 관료가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 기술 관료주의가 조금 연상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정치의 고유 기능 중 하나가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점에 있다는 걸 고려해 보면 AI를 정책 수립 단계에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되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공공정책이 수립되는 실제 과정 이거를 제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실제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뭐 기업 또는 정부 공무원 네. 아니면은 각종 단체 또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해서 다양한 그런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그런 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연속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어떤 행정 업무가 아니라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 AI가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네. 예, 왜냐하면은 AI가 뭐 공정성이라든지 네. 정의 아니면은 형평성 이런 인간적인 요소를 좀 고려하기가 어렵다 이런 한계점이 이유로 이제 꼽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이제 절차적인 적절성도 되게 중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AI는 AI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생각한 논리 이런 네. 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려움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역할은 최소한 금미래에는 이제 의사 결정 과정보다는 이제 그 의사 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의 생성에 좀 제한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제한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AI로 인해서 뭔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더 투명성이 제공된다든가 아니면 좀 더 논리적인 적합성이 이렇게 제공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도 또 하나의 되게 네. 중요한 고려 사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컨대 군사 기밀을 비롯해서 정부의 다양한 기밀 정보가 또 생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네.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그 뭐 우리가 챗GPT나 뭐 제미나이, 딥시크 이런 해외 AI 서비스를
뭐 공공 정책 과정에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 아유. 거기에 이제 뭐 정부의 기밀 정보 또는 기업의 기밀 정보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게 된다면은 그런 데이터가 정보가 다 해외 서버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가 직접 그 생성형 AI를 구축한다고 치더라도 네. 이런 보안 이슈가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정부가 외부의 악의적인 어떤 해킹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고 또 기술적인 허점을 활용해서 AI에서 학습 데이터를 추출해낸다거나 네. 이런 행위에 대한 대응책도 당연히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국정원에서 2년 전에 이런 위험들을 제기를 하고 네.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적도 있습니다. 아, 이게 가면 갈수록 지정학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들 간의 이 기술 경쟁 그리고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이제 강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안 이슈는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장벽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것 말고도 이 공공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유가 더 있을까요? 예, 뭐 어느 서비스든지 이제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네. 한 축에는 안정성과 신뢰성 그렇죠. 그리고 다른 축에는 편의성하고 혁신성이 이제 서비스의 핵심 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보통 안정성과 신뢰성에 이걸 강조를 하다 보면은 편의성하고 혁신성이 좀 부족해지고 네. 그렇죠. 또 반대로 편의성하고 혁신성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안정성이랑 신뢰성이 깨지는 그런 어떤 트레이드 오프 내지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공 서비스는 우리 대표적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AI 기술이 발전된 거를 보면은 편의성이나 혁신성이 주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정부는 공신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이 안정성이나 어떤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민원인의 요청을 잘 못 알아듣고 만약에 엉뚱한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게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테니까요. 네, 맞아요. 뭐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 뭐 LLM이라고 하죠. 이걸로 네. 주로 AI가 구현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은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뭐 다른 답을 한다거나 네. 맥락에 따라서 네. 뭐 아니면은 아예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거나 이런 환각 현상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 되게 정확성이 중요한 공공 서비스하고 잘 어울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고요. 또 최근 정부의 그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맞아요. 수백 개의 공공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죠. 네. 그리고 민간에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서 최근에 되게 광범위한 불편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공공행정을 AI로 전환하는 것 가치 자체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정성과 신뢰성이 편의성과 혁신성보다 우선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의 신뢰가 깨졌을 때 또 그 실망감이 국민들의 실망감이 그 어떤 서비스보다도 클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에는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AI가 좀 제한적인 영역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제 뭐 생각을 해봤을 때 1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한 뭐 챗봇이라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의 내부 협업하기 위한 도구, 내부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 아니면은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생산 이런 업무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이 좀 더 강화된 수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AI 전환이 본격적인 시대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빅데이터를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네. 민간에서도 아직 그 AI 에이전트가 주로 기업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는 단계고 네. 정말 최종 사용자한테 뭐 원스톱 통합 경험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거는 아직 실험적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최근에 왜 챗GPT에서 에이전트 기능을 출시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혹시 써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걸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그런 서드파티 서비스들을 AI 에이전트가 다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제 네. 자동으로 맞아요. 이렇게 띄워주는 거는 아직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공공 서비스를 어떤 에이전트가 다 통합해가지고 이제 뭐 한 군데서 다 제공해준다 이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기대하기 힘들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일반 사용에서도 이런 챗봇 이렇게 응대하다 보면은 답변을 하다 보면은 결국 답답해서 전화를 하게 되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적인 제약을 좀 아직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AI 전환 드라이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직 이 AI 전환은 뭐 지금도 초입 단계에 있고 이제 이런 단계에서 정부가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네.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공공 분야의 이런 AI 리터러시 이런 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네. 어쩌면 이게 뭐 더 나아가서 공공 분야에서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 체계 개선 뭐 이런 거에 네.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공공 데이터를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데이터셋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이런 거를 민간 기업들이 활용해서 또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면은 민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혁신적 시도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야 알아서 스스로 혁신을 해나가겠지만 네. 사실 이게 중소규모의 기업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먼저 앞서 나가주는 것이 훨씬 그 혁신을 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오늘 AI 라운지에서는 키스텝의 유거성 부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공공행정의 AI 전환 AX에 대해서 높은 기대와 현실적인 안정성 문제까지 균형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되게 좋은 의견 많이 나누고 저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네, 또 출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